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70대 여성입니다. 여기서 믿는 도끼는 제 자식들을 말해요. 저에겐 차례로 아들 둘, 딸 둘, 이렇게 네 남매가 있는데요. 이 중에 막내를 제외한 세 자식들에게 제 발등을 찍혔죠. 그래도 다행히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 때문에 산전수전을 겪은 남편의 이성적인 판단과 다른 자식들과 다르게 늘 부모에게 져주는 제 아픈 손가락인 막내, 우리 막둥이 덕분에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사연을 오늘 사연살롱에 보내볼까 합니다. 저는 3남 2녀의 셋째로 태어났어요. 위로 오빠와 언니가 있고 아래로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대대로 생선 장수를 하셨어요.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했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시장에 가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렸는데요. 국민학교를 졸업하기 전에는 시장으로 하교를 해서 일을 도왔고, 국민학교를 졸업하고서는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일을 도왔어요. 2살 터울인 언니와 함께요.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새벽에 출근을 하시면 형제들 식사를 챙겨주고 시장으로 나섰죠. 시장에는 저와 언니 딱 둘만 나갔어요. 첫째 오빠는 첫째라서 남동생은 남자라서 막내 여동생은 막내라서 부모님이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켰거든요. 그중 첫째 오빠는 대학까지 갔어요. 법학과를 갔죠. 저와 언니는 중학교도 못 갔어요. 국민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안일을 하고 시장에서 부모님의 일을 도왔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땐 저도 저와 언니가 공부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 불만 없이 시장에 나섰죠. 시장에서 생선이나 조개, 해산물을 파는 일을 했어요. 사실 저는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비위가 약해서 해산물을 손질하지도 못했고 기껏 하는 게 손질된 해산물을 포장하고 계산을 하는 거였으니까요. 수줍음이 많아서 호객행위도 잘하지 못했어요. 예, 미정아. 지나가는 손님한테 오늘은 뭐가 좋다고, 오늘은 고등어 조림 어떠냐고 그런 식으로 말 좀 붙여라. 그 앞에서 멀뚱히 가만히 서 있으면 손님이 오니? 아니면 팔이라도 열심히 쫓든가. 아, 엄마는 나 그런 거 못한다고요. 엄마는 뭐 잘해서 여태 시집와 이러고 살고 있는 줄 알아? 엄마도 처음엔 못했어. 그래도 그러면 너희들이 매 풀칠하는데 별 수 있니? 못하면 굶는다는 생각으로 해. 아니,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저렇고. 너 언니 보면서 좀 배워. 니네 언니가 너보다 집에서 더 말이 없다. 엄마는 너희 언니 떠드는 거 시장에서 제일 많이 본다. 반성 좀 해. 포장할 때 물 새지 않게 조심 좀 하고. 엄마가 지켜볼 거야. 저는 매일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았죠. 하루도 혼이 안 난 적이 없었어요. 더구나 언니가 참 야무졌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에요. 집안일도 생선을 다듬는 일도 호객행위도. 아마 공부를 했다면 오빠보다 더 잘했을 거예요. 그런 언니와 지겹도록 비교당했어요. 저는 간혹 어머니가 제 친어머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헛된 상상을 하기도 했어요. 계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머니는 저를 나무랐거든요. 그러니 저는 어머니의 야단과 함께 성장하지 못하고 위축되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일적으로 혼이 나면 네가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해? 내가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없이 그 말에 주눅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후자가 저였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가게 안으로 쪼그라들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머니가 저를 더 혼냈어요. 그렇게 하려고 시장에 나왔냐?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썩 꺼져라. 욕도 서슴지 않았죠. 그때 제가 고작 16이었어요. 결국에 저는 참지 못했죠. 어머니는 돈주 안 두고 저랑 언니 부리면서 왜 자꾸 못한다만 하세요? 칭찬이 고리를 춤추게 한다는 말 몰라요? 어느 정도 잘한다 해줘야 제가 뭐든 하죠.
맨날 못한다고 타박만 하는데 제가 뭘 해요? 뭘 하겠어요? 뭐? 이게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엄마한테 큰 소리야. 배운 게 없어서 그래요. 어머니 덕분에, 아버지 결정 덕분에 저랑 언니 공부도 못했는데 무슨 교양이 있겠어요. 돈 안 주실 거면 언니랑 저랑 때려치우고 서울로 올라갈 거예요. 그때 제 말은 사전 동의가 없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다가와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저희는 가게를 빠져나와 버스를 타러 갔죠. 그때 버스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언니가 사실 꿈이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언니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친구들이 모르는 문제를 모두 언니에게 물어봤고 그때 하나씩 알려준 경험이 너무 꿈 같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언니의 표정은 너무 예뻤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시대를 탓해야지. 내 친구들 중에도 중학교 진학한 애 별로 없어. 우리가 그런 복을 타고난 거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 어디서 일을 하냐 정도는 바꿀 수 있겠지? 언니는 어디서 일하고 싶어? 글쎄, 일단 생선 파는 일은 싫어. 언니는 어머니 아버지 도와드리는 거 싫었어?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 그것도 그런 복을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네 말 듣고 깨달았어. 우리 서울로 가자. 서울로? 그거 그냥 한 말인데. 어머니 분명 너한테 그 말 듣고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돈 주실 거야. 그거 어디 같은 데 쓰지 말고 차곡차곡 모아서 서울에 가자. 거기서 무지개를 찾자. 그리고 언니의 말대로 어머니는 저희에게 조금의 봉급을 줬어요. 저희 자매는 그 봉급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좀 달라졌어요. 언니와 함께 서울에서 무지개를 찾을 생각을 하니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자매는 2년 동안 돈을 모아 서울로 가겠다고 했죠. 부모님은 예상한 듯 저희를 서울로 보냈어요. 서울에 가서 언니와 작은 옥탑방에 살았어요. 언니는 병원 원무과에서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하면서 언니는 돈을 모아 간호대학을 다녔죠. 저는 다시 공부의 길로 들어선 언니가 대단해 보였어요. 저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괜히 시간 낭비, 돈 낭비, 몸고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전 한 제약회사로 들어가 2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따돌림을 당했어요. 처음엔 버티고 다니려고 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 주눅드는 사람이어서요. 그 분위기에 적응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년 만에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언니는 간호대학 졸업반을 다니고 있었죠. 저는 1년 동안 언니의 돈으로 생활하다가 언니가 정식으로 간호사가 되어 다른 지역으로 취직을 하면서 전 갈 곳이 없어졌죠. 그때 마침 부모님이 고향으로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내려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시집을 가래요. 너 아버지한테 일 그만두고 말도 안 하고 언니한테 엎혀 살기나 하고 아무리 형제라도 너 그러면 안 된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다고. 네가 왜 그만뒀는지 이유는 묻지 않을 테니 결혼해. 너도 아는 사람이다. 옆에 횟집하는 아저씨 아들 알지? 그 집 외동아들 승용이 말이다. 결혼 날짜도 잡아놨으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해. 날짜도 잡아놨다. 그리고 돈 걱정은 말아라. 어떻게든 알아서 할 테니. 아니 어떻게 그런 문제를 저한테 상의도 없이 결정을 해요. 결혼이 뭐 애들 장난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오라고 말한 이유가 이거였어요? 그 오빠는 저랑 결혼하겠대요? 하겠다던데. 너희 어려서부터 잘 지냈잖아. 맞춰가는 거야. 살아가면서 맞추면 되는 거고. 미정아, 아버지 말 들어. 결혼하면 너도 알겠지만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야. 그리고 너 고향 내려와서 무슨 일 하려고? 다시 우리 가게 일 도울래? 싫다고 나가놓고서 그럴 리 없잖아. 부모님에게 이런 속셈이 있는 줄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어머니 말처럼 그렇다고 저에게 빠삭한 수가 있던 것도 아니었죠. 부모님을 설득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전 팔려가듯 4층짜리 횟집을 운영하는 집안의 외동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도 결혼 생활이 지옥 같았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 제가 무자비하게 진행되는 결혼에 도망이라도 가지 않은 건 제 남편 될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집과 시댁은 제가 어릴 때부터 잘 지낸 사이거든요. 토박이인 아버지끼리는 오래 형동생 하는 사이였고요. 아이들끼리 서로의 아버지를 삼촌이라고 불렀죠. 그만큼 가까우니 서로 집을 오고 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주로 4층 꼭대기에 있는 삼촌네로 가서 술래잡기를 하곤 했죠. 그리고 같은 국민학교를 나와서 같이 등하교도 하고요. 더구나 남편이 빠른 년생이어서 저희 오빠와 동급생이었고 남편은 친오빠와 같이 다니면서 저를 많이 챙겨주었어요. 자기 용돈으로 과자도 사주고 숙제도 도와주고요. 어릴 땐 무뚝뚝한 친오빠 말고 남편이 친오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게 된 걸 당연하지 않게 생각한 사람 중 하나가 남편이었고요. 남편은 제가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찾아와 위로해 주었어요. 그땐 그 상황이 당연하게 여겨져서 별 감동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고맙죠. 그리고 시부모님도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잦은 유산을 하다가 겨우 저희 남편을 낳으신 거거든요. 그래서인지 저희 남매를 무척 예뻐했어요. 사람 귀한 줄 아시는 분이었죠. 결혼 전에도 후에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결혼 전에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으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한 결혼치고는 평범하고 별 탈 없이 지냈어요. 게다가 남편이 당시 1위 매출을 달성한 주류 회사를 다녔거든요. 물론 저희 고향에 있는 공장에서 일했지만 생산직은 아니고 공급망 관리 직무를 했어요. 그래서 벌이도 나쁘지 않아 제가 일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통 생기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나름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남편은 바쁜 와중에 운동도 하고 저는 시어머니가 지어준 한약도 먹고요. 둘 다 좋아하던 술도 끊었죠. 사실 제가 저희 가족에 불만이 많은 것 같지만 저희 6 식구가 다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친정 같은 가족을 만들고 싶었어요. 할 수 있는 만큼 아이를 많이 낳아서 다복하게 살고 싶었죠. 게다가 저희 남편이 외동이잖아요. 남편이 말하는데 외동인 게 참 외로웠다고 해요. 특히나 저희 가족을 만나 함께 놀면서 더 느꼈대요. 저희가 남편 집에서 놀다가 저희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참 헛헛했대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3명은 낳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통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쯤 포기했죠. 포기하고 마음을 비웠어요. 그러니 놀랍게도 아이가 생기더군요. 결혼 3년 차에 저는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2살 터울의 아들, 연년생인 딸을 낳았죠. 계획대로 3명의 아이를 낳고 저는 행복했어요. 제가 꿈꾸던 다복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아이가 셋이니 식비도 3배 들고요. 아니, 아들이 둘이니 그 이상으로 식비며 뭐며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대학을 보내고 싶었어요. 아마 제 결핍 때문이겠죠. 그래서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저는 셋째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일을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그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생선 냄새는 죽도록 싫었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시아버지를 외면할 수도 없었고 엄마가 되니 못할 것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 횟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10년을 넘을 줄은 몰랐죠. 저는 시아버지가 저혈당 쇼크로 갑자기 돌아가시기 전까지 시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5년 전부터 당뇨가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응급실을 채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4층짜리 건물은 제 남편 소유가 되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시아버지가 가진 건물이 횟집을 포함해 5채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놀라운데 남편이 시아버지가 하신 유언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횟집 문 닫지 말라고 무조건 지켜내라고 했어. 뭐? 그럼 누구한테 인계라도 해야 하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횟집 물려받으라는 소리였어. 나보고 하라고 하셨어. 당신도 생선 냄새라면 지긋지긋하다며. 그런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나도 난감해. 그래도 아버지 마지막 유언인데 해드려야 하지 않겠어? 당신도 10년 넘게 아버지 밑에서 일 도와드렸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주방 이모들도 설득해보고 우리 한번 해보자. 시아버지는 대대로 운영된 당신의 청춘을 바친 횟집이 사라지는 게 걱정됐는지 그런 유언을 남기셨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우리 시아버지는 눈 감는 순간까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싶더군요. 그래서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 저희 친정아버지와 주방 이모들에게 생선을 손질하는 법과 회 뜨는 법 같은 기술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운영 체계도 바로 배우고 새로 직원도 뽑고 정신없이 바쁜 1년을 보냈어요. 하지만 3년이 되었을 때 그해 겨울에 장사를 접게 되어요. 장사를 접으며 빚이 생겨서 횟집이 있던 건물도 팔게 되고요. 남은 건물이 4채나 있지만 남편은 시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못한 것에 큰 죄책감을 가졌어요. 옆에서 제가 많이 위로해 주었지만 곧잘 돌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남편 명의의 건물에 카페를 차려요. 카페를 차리는 데에 도움을 준 건 저희 막내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자식은 4명인데 제가 막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죠. 사실 저희 부부는 아들, 딸로 만족했어요. 충분히 다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기치 않게 제가 36의 나이로 임신을 해요. 임신 사실을 알고 이걸 기뻐해야 하나 노산인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임신 소식을 들은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노력해보자고 저를 북돋아줬어요. 그래서 저는 37의 나이로 딸을 낳았죠. 그동안 시아버지도 많이 챙겨주셨어요. 일도 나오지 말라고 하시고요. 저녁에 잠깐 시간을 내 간식거리를 들고 오시곤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들과 딸도 자기 동생을 엄청 예뻐했어요. 어쩌면 막둥이는 제가 키운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손으로 키운 거죠. 그렇게 많은 축복 속에서 자란 막둥이는 사력 있고 착하고 바르게 자랐어요. 어린 나이부터 저희 일을 도왔죠. 횟집을 하고 있을 땐 학교를 마치면 횟집에 나와 일을 돕고 나중에 저희 부부가 카페를 차릴 계획을 하자 바리스타 자격증과 베이커리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카페에 가서 실무를 배워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4년 동안 카페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카페 일이 한가롭고 여유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 카페는 상가에 있기도 하고 그 주변으로 병원이며 사무실이 참 많아요. 덕분에 사람이 많이 찾아오지만 그만큼 힘들더라고요. 체력적으로 버티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더구나 저는 4명의 아이를 출산한 몸이다 보니 온몸이 말썽이거든요. 허리며 발목이며 손목이며 안 아픈 데가 없는데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일을 하니 힘들더라고요. 제가 자주 삭신이 쑤신다는 말을 하자 막내는 고민하다가 제게 제안을 했어요. 엄마, 그러면 남해나 바닷가 같은 데 가서 요양하듯이 펜션 운영하는 거 어때요? 조용하고 한적하니 좋잖아요. 웬 펜션? 그럴 돈이 어딨어. 건물 하나 팔면 2채는 지을 수 있을걸요?
그리고 나도 투자할게. 이제껏 엄마 밑에서 일하면서 번 돈 허튼 데 안 써서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어요. 그리고 지혜 언니, 이번에 퇴사하는 거 알아요? 퇴사하고 여기로 온다는데. 지혜는 저희 언니 딸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희 가족과 같이 살다가 건축 일을 한다며 상경했는데 그때 마침 내려온다고 하더군요. 건축 일을 좋아하고 오래 해서 믿을 만한 구석이긴 했지만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막내가 내민 통장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의 돈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모았냐고 하니까 그냥 실실 웃어요. 이제껏 번 돈 하나도 헛으로 안 썼나 보더라고요. 참 눈물이 나더군요. 엄마랑 아빠한테 이 돈 투자해도 돼? 너 성인 되고서 놀러도 한번 제대로 못 갔잖아. 노는 거야. 엄마랑 아버지랑 놀면 되지.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왜 그래? 나도 엄마랑 아버지 카페에서 힘들게 일하는 거 마음에 걸렸어. 그거 지혜 언니도 모르지 않고. 그래서 제안하는 거야. 우리가 땅 한 밭 뒀어요. 앞에 바다도 보이고 조용하고 한적한 데로. 신이 나서 저에게 조잘조잘 계획을 말하는 딸을 보니 언제 이렇게 컸는지 싶더라고요. 그리고 조카가 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조카도 돈을 모아놓았기 때문에 건물을 팔지 않아도 펜션을 짓는데 무리가 없겠더라고요. 이제껏 이모가 저 다 키워줬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요? 걱정하지 말고 지어지면 잘 관리해줘요. 그렇게 2년이 걸려 펜션을 완공하고 저희 부부는 본격적으로 펜션을 운영하기 위해 이사를 했어요. 건물이 세 채로 두 채가 펜션이었고 한 채는 저희 부부가 머물 집이었거든요. 앞에 텃밭도 있고 심심할 구석이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펜션은 오픈한 첫 달부터 손님이 있었어요. 홍보를 해준 막내와 조카 덕분이었죠. 그리고 점점 입소문을 타더니 주말에는 늘 꽉 차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석 달 동안 펜션 수입 전부를 막내와 조카에게 선물로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둘이서 긋고 말리며 다시 돈을 붙이더라고요. 그 이후엔 수입의 30%만 막내와 조카에게 보냈어요. 카페에 필요한 데에 쓰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펜션 수입의 70%와 건물 세를 받으며 조용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제가 칠순이 되었죠. 잘 키운 자식들이 저의 칠순을 위해서 5성급 호텔을 예약해 칠순잔치를 해줬어요. 봄날의 따뜻한 기운을 받으며 좋은 한복을 입고 파티를 즐겼죠. 그런데 제가 예민한 걸까요? 자식 셋이서 막내 하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 제 칠순잔치를 위해 쓰인 비용을 적게 냈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식사 맛있게 하세요. 비록 누가 비용을 덜 부담해서 최고급 요리는 아니지만요. 사실 연회장도 제일 좋은 데 빌리려고 했는데 잘 안 됐네요. 그러게 말이야. 오빠, 나는 우리 엄마 칠순잔치 제일 좋은 호텔, 제일 좋은 연회장에서 하고 싶었는데 자식 마음이 다 같질 않네요. 더구나 아버지 건물에서 장사해서 세도 안 내는 애가 그러니. 엄마, 그래도 이해하세요. 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지금 이 파티장도 과분한데 너무 그렇게 마음 쓸 것 없어. 이렇게 축하해줘서 고맙구나. 아니지 엄마. 요새 100년까지 산다지만 엄마처럼 건강하게 나이 들기가 쉬운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린 감사해야지. 근데 막내라는 애가 우리의 반의 반도 돈을 안 냈다니까? 그래서 결국 여기서 엄마 칠순잔치 하는 거야. 나는 캐비어도 있고 푸아그라도 나오는 식사로 준비하고 싶었다고. 아주 엄마 아버지가 오냐오냐 키우니까 오빠 언니들을 물러보지? 그렇게 말하자 막내는 눈치를 보며 연회장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조카가 남았는데 설명해서 조카에게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지혜야, 너는 우리 엄마가 어릴 때부터 너 키워줬는데 찬조를 했었어야지. 이렇게 딸랑 와서 축의금만 내고 우리는 너를 친형제처럼 생각했는데 너는 아니었구나.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 키우는 거 아니라더니. 그리고 너 일도 그만두고 정이랑 카페 한다며. 또 우리 집 식구들 단물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너 대학 간 게 다 누구 돈인 줄 알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친척이 그런 말을 하니 조카도 대응을 하지 않고 연회장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제가 일어나서 밖으로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MC가 저를 붙잡고 노래를 하라고 하더군요.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노래 몇 곡을 하고 나니 나갈 타이밍이 없었어요. 저는 자식들끼리 험담을 하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큰아들이 제게 오더니 서류 한 장을 내미는 거예요. 그 서류엔 강씨 집안 재산분할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걸 본 제 남편이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큰아들이 아무렇지 않게 서류처럼 재산분할을 할 거니 도장을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슬슬 두 분 나이도 드셨고 할아버지처럼 언제 갑자기 돌아가실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더구나 아버지는 가족력이 있어서 지금 당뇨약도 드시고 있고 어머니도 언제까지 정정하시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우리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어머니니 팔순까지 기다리기 힘들어요. 어머니도 도장 가져오셨죠? 확인해보니까 아버지가 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꿔두셨더라고요. 그러니 어머니 도장도 필요해서요. 안 그래도 큰아들이 저희 부부에게 도장을 꼭 챙겨오라고 하는 게 이상하긴 했어요. 칠순 잔치를 하는데 왜 도장이 필요한가 싶었죠. 그래도 혹시 몰라 챙겨오긴 했는데 이런 일인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제 앞에서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는 이들이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맞나 의심스러웠어요. 그리고 괘씸했죠. 이 자식들이 어미의 칠순잔치를 빌미로 이런 짓을 꾸미다뇨. 그리고 서류를 보니 재산분할은 건물 세채와 펜션에 대해 나이 순으로 3대 3대 3, 1이더군요. 제가 큰아들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너희 셋이 똑같이 배분한 건 알겠는데 왜 막내는 1이냐? 그러자 큰아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이상하세요? 당연하죠. 막내가 앞으로 더 벌 수 있으면 더 벌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쟤는 창창한 30대예요. 저희는 곧 정년이고요. 그러니 저희가 더 갖는 게 맞죠. 그리고 엄마, 쟤는 아버지 건물에서 카페 하고 있잖아. 그것만으로 큰 수혜 아니야? 그리고 펜션도 제가 다 하라고 한 거라며. 거기다 펜션 수익도 받고? 엄마, 우리가 언제 엄마 아버지 건물을 팔라고 했어. 그 돈으로 뭘 하라고 했어? 우리는 평생 그 욕심낸 적 없는데 쟤는 악덕스러워서는 엄마 아버지 다 이용해 먹고 그거 괘씸해서라도 난 정확하게 4분의 1 못해. 이게 제일 공평한 거라고. 아니 그래도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식끼리 이래서 되니? 엄마가 그렇게 키우니까 애가 대바라진 거야. 좀 늦게 태어난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맨날 엄마가 키워줘 아버지가 봐줘. 우리가 오냐오냐 하니까 애가 저렇게 된 거라고. 맞아요 어머니. 펜션 이야기 듣고 우리가 얼마나 서운했다고. 우리는 자식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키워놨다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으면서. 저번에 우리 애들 좀 키워달라고 하니까 싫다면서요. 그래서 와이프 복직도 늦어졌는데. 그런데 왜 정희 말은 꼬박꼬박 들어요? 아니 그건 엄마가 정말 애들 볼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카페 일도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오래 못 서 있으니까 정희가 먼저 그만 나오라고 했어. 그리고 너희 자꾸 정희가 아버지 건물에서 카페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펜션으로 옮기면서 걔도 새 냈다. 그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죠. 언제까지 부모님 그늘 아래서 살 거래요? 어머니, 단단히 말하는데 새 정확히 시세대로 받아요. 딸이라고 깎고 받지 말고. 내가 검사해요. 어? 대체 너희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냐? 그렇게 우애가 좋던 애들이. 우애는 무슨. 그래요 좋았죠. 나도 늦둥이 막내 동생 생긴 거 좋았어요. 근데 나이 먹고 돈 앞에서니 달라지네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영악한지 알아요? 이제 부모님 나이도 들었으니 재산분할 하자니까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뭘 하냐요. 시간을 버는 거죠. 어차피 별 이야기 없이 돌아가시면 정확하고 균등하게 나오는 게 법이거든요. 쟤 정말 영악한 애예요. 네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누자니 그런 말 나온 게 아니고. 어머님 정말 왜 자꾸 정의 편만 드세요. 그것도 엄연한 편애예요.
편애라니. 내가 언제 너희들을 편애했다고 그러니? 난 그런 적 없다. 그래요? 그럼 증거로 지금 이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그럼 제가 그 마음 믿어드릴게요. 저는 아들의 그 말에 한복 저고리를 벗어 던지고 연회장을 나왔어요. 그러자 남편도 10원짜리 욕을 하며 저를 따라 나왔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 택시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속을 어쩔 줄 몰랐어요. 아, 기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가는 데 말고 다른 데를 갑시다. 저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떠올렸어요. 바로 법학과를 나와 변호사가 된 저희 오빠요. 저는 오빠에게 전화를 해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후배 변호사를 소개받았죠. 아직 이렇게 화를 낼 정도로 정정한데 괜찮겠어? 오빠, 지금 내가 흥분한 것 같지만 누구보다 이성적이야. 지금 그걸 써야 해. 안 그러면 내 자식들 손에 놀아날 거야.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한 변호사 사무실로 도착했고 남편은 저에게 연회장에서 준 저고리를 입혀줬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남편과 저 한 부씩 자필로 작성했어요. 내용은 막내와 조카에게 펜션을 맡기고 건물을 한 채씩 주며 남은 건물은 모조리 팔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에 써달라는 것이었어요. 특히나 저처럼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에게 써달라고 했죠.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 자식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러자 불같이 휴대폰에 전화가 오더군요. 저와 남편은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막내를 제외한 3명이 맨발로 달려왔더군요. 저를 보고 두 손을 싹싹 빌고 다시 생각해달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3명이서 막내 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듣다 못해 제 자식들에게 소리쳤어요. 대체 너희들은 뭐가 모자라서 그 애를 욕하는 거냐? 자꾸 막내를 편애한다 하는데 내가 너희한테 뭘 안 해줬니? 오히려 못 해준 건 막내야. 너희가 그랬지? 고작 몇 년 늦게 태어난 거 가지고 유세 부린다고? 아니, 그건 알량한 너희들 생각이다. 막내는 너희들 다 간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생 때부터 횟집에서 일했어. 그 조그마한 애가 횟집에서 일할 때 큰애 넌 결혼한다고 결혼자금 받아갔지. 둘째 넌 차피라고도 차 뽑아달라고 했지. 셋째 넌 대학 다닐 때 기숙사 쓰기 싫다고 그 서울 월세방 얻어줬잖아. 하숙집도 싫다고 해서 그 비싼 방 얻어서 학교 보냈더니 뭐? 편애? 편애라는 말은 막내가 써야지. 안 그러니? 대체 어디서 그런 못된 말을 해? 편애라는 말을 써야 한다면 저희 막내가 써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했어요. 저희 막내 16이던 때에 제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횟집을 했고 19이던 해에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제 소원은 목표는 제 자식들 모두 대학에 보내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건 저희 남편도 동의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이 불행한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 며칠 밤을 고민했어요.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머리카락이 숭덩숭덩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눈치 빠르고 사려 깊은 막내가 어느 날 저녁을 먹는데 허심탄회하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일하려고요. 커피 배우고 빵 배워서 카페에 취직하려고요. 나 커피 좋아하잖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제 딸의 꿈이 언니와 같은 초등학교 교사라는 걸 알았어요. 저희를 보며 당차게 말하지만 그 눈빛이 얼마나 헛헛해 보였는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대학은 못 보내고 딸이 배우고자 하는 것을 밀어줬어요. 마음으로도 그렇게 했고요. 없는 돈을 털어서 자격증을 따게끔 해줬죠. 그렇게 딸은 바리스타 자격증과 베이커리 자격증을 따서 곧바로 한 대형 카페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남편이 건물에 비는 곳에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막내와 함께 카페를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한 거예요. 막내가 그 일을 알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사실 저희 부부는 한번 사업이 망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불안했거든요. 또 망하면 지금 있는 재산까지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저희 막내가 아주 믿음직스럽게 저희 부부를 북돋아줬어요. 엄마, 아버지, 걱정하지 마요. 내가 몇 년 동안 헛수리 일한 게 아니니까요. 커피 내릴 줄 알고 빵 만들 줄 알고 카페 전반적인 업무도 다 배웠어요.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지금 일하는 카페 사장님께 여쭤보면 되고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우리 잘 될 거예요. 번거로운 일은 내가 다 할게요. 리모델링이랑 인테리어는 지혜 언니한테 부탁 좀 하고요. 슬슬 구상이 되는데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 막내에게 도움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막내는 멋지게 카페 사업을 잘 이끌어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대학을 못 보낸다는 사실이, 아이가 꿈을 이루지도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더군요. 늘 막내에겐 마음의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왕 재산분할 사건이 생긴 거 막내에게 빚을 갚자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조카는 무슨 일이냐고요? 조카에게 제가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했잖아요. 제 자식 3명도 그게 의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지혜는 뭐예요? 지혜한테는 왜 주는데요? 엄마가 키워줬으면 됐지. 뭐하러 주냐고요? 그래요. 먹고 재워주면 됐지. 아니, 대학도 보내줬잖아요. 그 돈으로 막내나 보내주지. 엄마는 왜 그랬대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돈을 내가 댔다고 생각하니? 독일 사는 네 이모가 애 대학 보내라고 준 돈이고 난 꼬박꼬박 생활비 받았다. 그런데도 내가 키워줬다고 고맙다고 생각하는 애야. 그리고 난 우리 언니를 봐서라도 걔가 잘 살았으면 싶어. 우리는요? 우리가 친자식 아니에요? 친자식. 그래요. 친자식은 맞죠. 하지만 조카 또한 저에게 미안한 사람이에요. 조카는 사실 간호사가 된 저희 언니가 낳은 사생아예요. 저희 언니가 외도를 해서 낳은 아이는 아니에요. 저희 언니는 지금까지 시집을 가지 않았어요. 제가 바글바글하고 다복한 가정을 꿈꿀 때 저희 언니는 오로지 혼자 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향으로 내려와 결혼을 하고 살면서 언니와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는데요. 제가 새 아이를 키우고 있던 때에 언니가 갑자기 부모님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고향으로 내놓았어요. 품에 아이를 안고 있었죠. 언니, 이 애는 뭐야? 내 딸이야, 미정아. 언니가 부탁 좀 할게. 이 아이 좀 잘 키워줘. 네 애가 셋이라 내가 큰 부담을 주는 걸 알지만 이 아이에게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 같은 건 꼬박꼬박 보낼게. 그러니까 부탁 좀 하자. 언니 애라고? 언니 남자가 있었어? 그렇게 일밖에 모르던 사람이 차라리 결혼을 하지 그래. 어차피 결혼하면 다 그놈이야. 아니, 그건 절대 안 돼. 지금 나 소문날까봐 휴익도 못하고 일 그만뒀어. 너한테 맡기고 바로 다른 도시에 이직 준비해야 해. 10달 동안 일도 못하고 지옥이었어. 그런 생각이 애한테 안 좋은 거 알지만 정말 그랬어. 지옥이었어.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그런데도 아이를 낳은 건 법이 그렇기 때문이야. 이런 내 밑에서 이 아이 잘 살지 못할 거야. 난 너처럼 해주지 못할 거야. 그러니 부탁할게. 언니, 그래도 애는 엄마가 키워야. 그리고 내가 출산한 사실은 너 말고 아무도 몰라. 하지만 그래도 숨길 필요는 없어. 특히 엄마나 아버지한테 말야. 그냥 내 애라고 말해. 괜히 그러다 너만 오해받을라. 그럴 거면 언니가 직접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아?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 난 부모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언제나 그랬어. 지금 나한텐 오직 네 도움만 필요해. 해줄 거지? 돈은 밀리지 않고 보낼게. 그건 장담할 수 있어. 내가 죽기 전까지 그 돈은 보낼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키워줘. 그리고 이 아이가 날 찾지 않게 해줘. 언니의 말이 제 딴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갓 태어난 아이를 보육원에 맡길 수도 없으니 저는 조카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언니는 매달 저에게 돈을 보냈어요. 조카를 키우기 넉넉한 돈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죠. 돈이 매달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언니에게 연락을 취해 이렇게 거금은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언니와의 연락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언니가 전화를 받지 않았죠. 메시지에도 답장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엔 조카가 엄마가 보고 싶다고 자꾸 울어서 언니를 찾으려고도 해봤어요. 그런데 언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언니는 아이를 저에게 맡기고 죽은 것처럼 가족 앞에도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카가 3살이 되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조카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희 부모님은 언니에게 화가 나서 전국 팔도로 언니를 찾으러 다녔어요. 하지만 그때도 언니를 찾지 못했죠. 그래도 돈은 꼬박꼬박 보내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사인처럼 느껴져서 저는 이내 마음을 놓았어요. 그리고 조카가 크면서 상황을 다 설명해줬죠. 다행스럽게도 우리 조카 엇나가지 않고 잘 컸어요. 언니가 준 돈을 모아 대학까지 보냈고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녀서 대학을 졸업하고 목돈을 줄 수 있었죠. 그 돈으로 서울로 상경해 건축회사에 다녔어요. 그런데 뭐가 미안하냐고요? 글쎄요. 저는 자꾸 조카에게 비어있는 부분이 보여요. 사실 저희 가족과 살면서 적당히 섞였지만 아예 융화되지 못했거든요. 저희 식구들이 무섭게도 핏줄에 대한 본능이 강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막내에겐 횟집에서 일을 시켰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카에게만큼은 부탁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막내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집에서 공부만 하는 조카를 원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조카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에게 늘 다정했어요. 비가 오면 늘 우산 3개를 들고 가게에 오거나 제가 오기 전에 집안일을 다 해놓고 그랬죠. 서울로 상경에서도 자주 저희 부부를 찾아왔어요. 여행을 가면 잊지 않고 저희 선물도 사오고 어디서든 저희 가족을 생각했죠. 그런 조카를 보면서 저는 참 많이 미안했고 나이가 드니 배로 고마워지더군요. 그렇게 어느덧 제 마음속에서 조카는 제 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건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저희가 세상에 사라지기 전에 조카에게 뭐라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살면서 야무지게 사는 조카에게 뭐 하나 해줄 게 없더군요. 그러다 기회가 온 거죠. 재산 분할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 점에선 그 난리를 피운 제 자식들에게 고맙네요. 그래서 재산 분할에 조카를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무턱대고 조카를 낳고 조카를 버린 언니를 용서해달라는 마음도요. 돈으로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저도 고리타분한 사람이라 이런 방법밖에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정된 재산 분할이었어요. 그리고 기부는 예전부터 생각했지만 선뜻 마음이 서질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부를 한다고 하면 어리석은 제 자식들이 반기를 들 것 같더군요. 파렴치한 본성을 드러낼 것 같더군요. 그리고 그 정도는 해야 반성하게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결정을 내렸어요. 역시나 맨발로 찾아온 놈들이 기부는 무슨 말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언제부터 엄마가 인도주의적이었다고 기부를 해요? 기부도 원래 하던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엄마처럼 그렇게 한 번 해준다고 고마워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그리고 그 돈 기부하지 말고 저희 셋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요, 어머니. 저희는 한 푼도 안 주고 가신다고요? 그래서 어머니 눈이 편히 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진짜 불쌍하게 살아요. 30만 원 용돈 받으면서 와이프한테 기눌려 사는데 어머니는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오빠는 그런 말이 왜 나와? 이럴 땐 감정적으로 호소하면 안 돼.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정희 걔도 포함해서 4분의 1 할게. 우리도 똑같은 자식이니까 공평하게, 어? 지혜도 내 자식이야. 나누려면 그렇게 나눠야지. 엄마, 어떻게 지혜가 엄마 자식이야. 그냥 이모가 버린 애지. 엄마는 걔 하나 더 키워서 고생한 건 생각도 안 해? 그래, 돈이야 받았다고 쳐도 지혜가 엄마한테 주면 줘야지. 왜 엄마가 지혜를 챙겨줘? 말도 안 되지. 이미 변호사에게 다 넘긴 상태야. 도로 물을 수 없어.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러니 이제... 아, 그럼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결정 번복 안 하시면 저희 이제 안 찾아오겠습니다. 어머니 자식 안 하겠다 이 소리예요. 다른 애들은 몰라도 전 장례식에도 안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더 해드리고 효도할 이유가 없죠.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나도 네 아빠도 상관없으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제가 그렇게 나오니 새 자식들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남편이 한 소리를 했어요. 우리도 너희처럼 욕심 많은 자식들 필요 없다. 축하하는 엄마 칠순잔치에서 재산 분할 서류 내민 너희들은 정상이냐? 그리고 뭐 효도? 너희처럼 짐승 같은 자식들에게 효도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 엄마 말대로 썩 꺼지고 장례식에도 오지 말아라. 평생 큰소리 한 번 내지 않은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눈치를 보며 자리를 뜨더군요. 그리고 사과의 연락이 왔지만 저도 남편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막내와 조카가 찾아와 저희를 위로하며 재산 분할을 수정해달라고 하는데 형제들에게 협박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해 애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소리를 질렀네요. 그렇게 저희는 새 자식들을 잃었는데요. 잃었지만 잃은 것 같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물론 제가 죽고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막내와 조카에게 일어날 일이 걱정되긴 했지만요. 혹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겠어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구천을 떠돌 정도로 깊은 슬픔이라고 하던데 아무래도 제 경우는 마음속에서 자식들이 죽은 것이라 해당되는 말이 아니네요. 하지만 제가 오래 믿은 게 도끼였다는 사실은 좀 마음이 쓰리네요. 그래도 그 도끼에 제 자식이 맞는 것보다 낫죠. 제가 겪어 저로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삶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헛된 인연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30대 여자예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 우여곡절을 지나니 여러 감정이 들었어요. 이 감정을 기록하고 싶어 글을 써봐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전 사회복지사가 되었어요. 어려서부터 남 도와주는 것을 좋아했고 그래도 남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일을 원했죠. 넉넉한 형편은 아니어서 그런지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며 대학교를 졸업 후 취업을 했어요. 그래도 좋은 직장 동료들과 선배님들을 만난 덕분에 한층 더 성숙해져 갈 때 봉사하는 곳에서 남편을 만났죠. 직업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잘난 척을 하지 않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상냥한 남편이었어요. 김 선생은 진짜 인품이 훌륭하지 않아? 싱글이래. 저 인물에 저 성격에 누구랑 결혼할지 부럽다. 솔직히 이렇게 매번 봉사 나오는 것도 쉽지 않잖아. 그러게요. 그때 몇 마디 나눠봤는데 되게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도 아들 의사까지 만들었으면 부모님이 콧대가 얼마나 높겠어. 저런 집에 시집가도 은근 피곤하다니까? 동료들은 하나같이 모이면 남편 얘기를 했고 저 역시 귀를 기울이고는 했어요. 저 미네 씨는 가는 방향이 같은데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네? 아니에요. 버스 타면 금방이에요. 그래도 비도 오는데 태워다 드릴게요. 아, 진짜 괜찮아요. 미네 씨, 얼른 타. 집까지 매번 버스 타는 것도 번거롭잖아. 우리 미네 잘 부탁드려요. 미네 씨, 들어가면 연락 줘. 아, 진짜 괜찮은데. 괜찮다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의 등떠밈에 차를 얻어 타게 되었고 저희의 사랑은 그곳에서 싹 텄네요. 언제 반했냐고 물으면 진짜 너무 예전인데
상냥하고 나긋나긋한 네가 너무 좋았어. 기회만 엿보다가 차 태워준다고 한 거야. 진짜? 신기하다. 우리도 오빠 얘기 많이 했거든. 되게 인성 좋으신 것 같다고. 그렇게 봐줘서 고맙지. 아버지가 진짜 훌륭하게 키워주셨어. 어머니도 그렇고 빨리 결혼을 해야 할 텐데. 원하는 배우자 상이 있어? 너, 내가 원하는 배우자 상이야. 너무 놀랐어요. 연애 6개월쯤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거든요. 늘 저를 지켜봤고 제가 이상형이라고 하던 그에게 무척 고마웠죠. 다음 주에 엄마랑 누나가 먼저 좀 보자셔. 내가 얘기했지? 너무 떨린다.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지? 사실 오빠에 비해 내가 내세울 게 없잖아. 뭐가 없어. 훌륭하게 본인 자리에서 일을 잘하고 있고 성격도 따뜻한데. 그래도 어머님은 더 좋은 직업군을 가진 여자나 배경이 좋은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생각하시지 않을까?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그건 내가 보장해. 내가 말했지? 친어머니 아닌데도 불구하고 날 품어주신 분이라고. 너무 대단하셔. 주변의 위탁모들 그리고 입양하시는 분들 간혹 봤지만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거든. 아마 만나면 더 좋을 거야. 우리 엄마지만 솔직히 대단하지. 나 엄마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사랑으로 키워주셨거든. 그렇게 친엄마처럼 키워주기가 쉽지 않은데 오빠를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신 만큼 나도 정말 잘할게. 남편의 가정사는 정말 특별했어요.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고 새어머니가 키워주셨는데 사랑을 많이 주셨다고 했거든요. 저 역시 아빠를 일찍 여인지라 이런 것도 공통분모가 있어 말이 잘 통했죠.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기 전 많이 위축됐지만 그래도 좋으신 분이란 걸 들어서 그런지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엄마, 인사해요. 내 여자친구. 처음 뵙겠습니다. 이민혜라고 해요. 네, 처음 보네요. 우리 아들이 하도 만나달라고 해서 만나러 왔다만 사실 결혼보다는 지금은 친구잖아? 그치? 엄마, 나 민혜랑 꼭 결혼하고 싶어요. 사실 요즘 민혜 같은 성격 가진 여자 정말 많지 않고 같이 있으면 진짜 마음이 편해요. 아들, 알겠어. 그런데 아직 나이도 좀 어리고 하니까 지금은 연애만 해. 그래도 되잖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워서 의사를 만들었는데 아직은 아니지. 그동안 엄마한테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서 진짜 노력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제때 따라주세요. 유성아, 알겠으니까 엄마 말도 들어야지. 너 우리 엄마가 희생하면서 키워준 거 알잖아. 솔직히 결혼? 그래, 네 선택도 중요한데 우리 말도 들어야지. 알겠어. 그렇지만 난 꼭 결혼하고 싶어. 그래도 엄마 실망시키면 안 되지.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의사랑 사회복지사가 말이 되니? 네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의사한테 시집 오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너무 순진해서 그렇다고. 누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난 민혜랑 결혼할 거야. 그래, 우리 아들 알겠으니까 앉아. 엄마가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웠나 봐. 침착해. 네, 엄마, 꼭 허락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민혜 씨라고 했나? 어차피 내 동생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반말할게. 어떻게 우리 동생을 꿰어냈을까? 정말 보통은 아니라고 느껴지네. 누나 말 조심해. 꿰어내다니. 그래, 민진아 말 조심해라. 그래도 유성이 친구인데 그건 아니지. 눈치가 뻔한 저로서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대충 이해가 가는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애써 침착하셨지만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고 누나라고 따라온 시누이조차도 저를 소 닭 보듯 보았죠. 네, 선배. 아, 진짜요? 그럼 제가 가야죠. 얼른 가겠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아, 갑자기 병원에서 호출이었네. 민혜야, 못 데려다 줘서 미안하다. 엄마, 민혜 좀 부탁드려요. 그래, 조심히 가. 아들, 끼니는 꼭 챙기고. 엄마가 우리 아들 항상 걱정하는 거 알지? 네, 감사해요. 민혜야, 연락할게.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고 급히 나간 남편이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저만 남았어요. 너 우리 아들이 의사라고 하니까 접근한 거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 봐도 비디오지 뭘 물어. 솔직히 니까짓 게 어떻게 의사를 만나겠어. 그러니까 순진한 우리 유성이 꼬신 거지. 여우 같은 것. 옷 입는 것만 봐도 알겠다. 네 수준이 어떤지. 너희 친정 뭐 되니? 무슨 말씀이신지. 시끄러워. 어디서 어머님이야.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하자고 하니까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아? 유성이는 원래 측은지심이 많은 애야. 너같이 없이 사는 애들한테 동정을 잘 베푼다고. 그거에 헷갈려서는 들이댔지? 나 너 며느리로 못 받아들인다. 내가 유성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같은 걸 며느리로 얻어?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걸까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길 가던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그래, 네가 내 동생한테 가당키나 하는지. 더 긴 말 필요 없다. 헤어져. 자고로 남자 여자는 급이 맞아야 하는 거야. 내가 그래도 이 젊음을 유성이한테 투자했는데 회수는 해야지. 난 배경 좋은 며느리 얻어서 이것저것 다 받아낼 거고 유성이 키운 고생 다 돌려받을 거야. 그러니까 넌 헤어져.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었겠지? 어머님, 오빠랑 저 많이 좋아해요. 서로 성격도 맞고 가치관도 비슷하고요. 돈이 안 맞잖아. 너 나중에 우리 아들 병원장 만들어줄 수 있어? 아니면 차 한 대 뽑아줄 능력은 되니? 그런 것도 아니면서 어디를 의사 남편을 넘봐? 엄마, 원래 없이 사는 애들이 더 뻔뻔해. 키 막혀 진짜. 유성이한테 내색 말고 당장 헤어져라. 난 너 같은 애 며느리를 못 받아들이니까. 남편이 자리를 뜨자마자 들은 모욕이었어요. 너무하십니다. 피도 안 섞인 오빠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다길래 정말 기대하고 나왔는데 실망이네요. 제가 사회적 약자처럼 보이니 이렇게 막대하시는 건가요? 그래, 당연하지. 내가 너랑 말을 섞을 군번이냐? 원래 같으면 거들떠도 안 봤어. 넌 그냥 네 직업대로 소외계층이나 상대하면서 살아. 그게 네 분수에 어울리겠다. 그리고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퇴장했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을 제가 당한 것 같아 실감이 나질 않으면서 어안이 벙벙했고 그것은 고스란히 남편에게 돌아갔어요. 왜 헤어져? 우린 안 맞아. 애초에 급도 안 맞잖아. 급이 어딨어 인간 사이에. 그리고 성격이랑 가치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잘 맞는 짝이 어딨다고 그래. 오빤 그렇게 느꼈을지 몰라도 난 아니야. 오빠 옆에 있으면 주눅도 들고 도저히 결혼까지는 아닌 것 같아. 혹시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그날 나 먼저 갔잖아. 내심 엄마 표정이 신경 쓰였는데 그날 뭔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줘. 아니야 그런 거. 그냥 뭐든지 지금은 다 부담스러워서 그래. 네가 괜히 이럴 애가 아니잖아. 그날 엄마랑 누나도 그렇고 이상하다 했어. 사실 어머님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지. 자기 핏줄도 아닌 아들을 이렇게 의사까지 만들어 키웠는데 아무한테나 결혼을 시키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역시 엄마 맞구나. 계속되는 추궁에 솔직하게 사실을 털어놨어요. 남편은 노발대발했죠. 그리고 저를 시아버지께 소개시켜줬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정말 다르신 분이었어요. 내가 살다 우리 유성이 여자친구를 다 만나네. 늘 무뚝뚝해서 여자친구를 사귈 수나 있을까 싶었는데 고마워요. 사회복지사 한다지? 내가 그날 애 엄마랑 같이 만나고 싶었는데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못 나갔어. 네, 그러셨군요. 저도 뵙고 싶었어요. 뭐 내가 오래 살았다면 오래 살았고 아니라면 아니지만 유성이 짝이 틀림없네. 수수한 거며 심성하며 고마워. 난 아주 내 며느리로 만점이야. 네가 날 닮아서 보는 눈이 있어? 거봐, 아버지는 너 진짜 좋아할 거라고 했잖아. 감사해요, 아버님. 사실 제 직업에 자부심 가지지 않은 적 없지만 혹시나 했어요. 이렇게 잘 키운 아들,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랑 짝지어준다는 걸 싫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전혀.
인간 됨됨이가 중요하지. 나도 우리 아들이 얼른 안락한 가정을 꾸리길 바래. 그러니까 서둘러 준비하자고. 아버님은 참 화끈하시더라고요. 결혼식 얘기가 나오고 절 마음에 드셔한 아버님이 밀어붙여서 그런지 더욱더 진전이 되었고, 그로 인해 시어머니를 자주 보게 되었죠.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너 유성이 아빠도 구워 삶았더라? 딱 보니 보통이 아닐 거라고 생각은 했다만 참 재주 좋아.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그래, 네가 그렇게 시집 보고 싶어하는 유성이한테 어디 한번 와봐. 너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엄마랑 나한테 찢겼으니 결혼 생활 어떻게 할래? 원래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제일 무서운 거 알지? 어머님, 언니 가족이 잘 되는 걸 바라야 하지 않나요? 유성 오빠가 저랑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걔가 순진해서 그래. 그리고 내가 걔 때문에 청춘을 바쳤는데 고작 너 따위랑 결혼을 한다고 해? 절대 안 되지. 걘 나한테 빚이 많아서 갚아야 할 게 많아. 빚이요? 오빠를 키워준 걸 빚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생판 남을 이렇게 키워줬으면 뭐라도 해서 갚아야지. 아무데도 돈 나올 데 없는 애를 데려와서는 결혼한다고 꼴값을. 그러니 어쩌겠니? 이 분을 누구한테 풀겠어? 너 같은 애한테 풀어야지. 너무하시네요. 그래도 오빠는 늘 어머님과 언니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데. 걔가 뭘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눈치 없이 너 같은 애랑 결혼한다고 하지. 원래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야. 생판 남을 이 정도 키워줬으면 뭐라도 해줘야지. 너 이번 결혼 준비 단단히 마음먹어야 할 거야. 내가 난다긴다 하는 집안 물리고 너 같은 애 며느리로 받는 거니까. 네 친정집을 팔아서라도 준비해야 할 거야. 어머님은 단호하셨어요. 마음은 좋지 않았지만 남편을 믿었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고,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음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혼수를 준비했어요. 어머님, 제 회사까지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전화하시면 제가 갔을 텐데. 내가 우리 아들 집 들어가 보고 놀라서 왔다. 아니, 죄다 싸구려 가구를 들여놓으면 어쩌라는 거니? 그래도 오빠랑 백화점 가서 심사숙고해서 고른 건데 어머님 마음에 안 드세요? 너 안목이 어떻게 된 거 아냐? 네가 날 유성이의 친엄마의 진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으면 감히 이딴 식으로 해왔겠어? 내가 뭐라고 했니? 혼수 준비할 때 니네 친정집이라도 팔아서 하라고 했지? 너 의사 남편 얻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고 싶은 걸요. 오빠도 괜찮다고 했고 저희가 살 집이니 너무 그렇게 노여워하지 않아주셨으면 해요. 제 말이 끝난과 동시에 물벼락이 떨어졌어요. 회사 근처 카페였기 때문에 제 직장 동료들도 저를 볼 수 있었죠. 너 나 가르쳐? 안 되겠다. 하나하나 내가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테니까 퇴근하면 바로 우리 집으로 와서 집안일부터 배워. 너 같은 건 애초에 기세를 꺾어놔야 해. 그 말씀을 하시고 가버리셨고 너무 수치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추레한 모습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남편이 데리러 왔고 제 모습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무슨 일 있었어? 옷이 젖은 것 같네. 아, 그냥 물 좀 쏟았어. 근데 오빠, 아무래도 내가 오빠한테 맞는 결혼 상대는 아닌 것 같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오빠는 의사에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데 내가 괜히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네가 좋은 여자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본인을 키워준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남편에게 차마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천성은 절대 숨길 수 없었는지 아버님이 초대한 식사자리에서 시어머니의 천성이 드러나고 말았죠. 너는 무슨 이런 걸 다 사오니? 고맙다. 우리 유성이가 좋은 짝을 만난 것 같아 좋아. 당신도 마음에 들어 할 줄 알았어. 예, 새아가. 유성이 엄마가 유성이랑 피는 안 섞였어도 정말 사랑으로 키워줬단다. 그러니까 꼭 잘하길 부탁할게.
네, 명심할게요. 당신은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유성이가 골랐다고 하면 좋은 짝 골랐겠지. 그리고 전 유성이를 배다른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늘 고마워. 당신 없었으면 어땠을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네. 아버지, 저도 같이 가죠. 그렇게 신우이 시어머니와 저만 남게 됐어요. 너 그렇게 물벼락 맞고도 정신 못 차렸니? 그래, 이렇게 나와야 재밌지.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난 너 같은 애를 잘 알아. 남자 능력이랑 돈만 보는 그런 속물들. 내가 아주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거니까 두고 보라고. 엄마 힘 빼지 마. 이런 애는 당해봐야 알아. 지주제의 의사가 가당키나 해.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지가 그 공을 가로채려고 해. 유성이가 얼마나 엄마를 생각하는 줄 알아? 우리 엄마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마 나중에 너도 참 골치 아파질 거야. 두고 보자. 네 발로 기어나가게 해줄 테니까. 고작 사회복지사라는 주제에 우리 아들을 꿰어내서 의사 사모할 생각을 하다니. 너 우리 집 재산은 어림없을 줄 알아. 네가 의사 사모는 될지언정 이 집 재산은 꿈도 꾸지 말라고.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미네 괴롭히고 있던 거예요? 아니 유성아,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친 거야? 누나는 빠져. 엄마랑 한패로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네가 오해한 거야. 오해는 무슨 오해요. 그날 물벼락도 엄마가 했던 짓이었군요. 미네가 아무 말 안 하길래 걱정은 했는데 제가 뭐가 그리 잘났다고 이렇게 뒤에서 이러세요. 네가 왜 안 잘나? 너 의사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사실 그래.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엄마 친구 딸들 중에 잘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쩜 그렇게 엄마 뒤통수를 치니? 엄마야말로 너한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여보, 말 좀 해보세요. 제가 우리 유성이 어떻게 키웠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당신 이렇게 앞뒤 다른 사람이었어. 여보, 제가 오죽 속상했으면 이랬겠어요. 얼마나 내 영혼을 갈아넣으며 애를 키웠는데 나한테 빚을 졌으면 창창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내가 그동안 키워준 값을 해야죠. 키워준 값이라니. 엄만 그동안 제가 엄마한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네요. 솔직히 남의 자식을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아? 나 정도 되니까 너 이렇게 키워준 거야. 머리가 뭔 짐승 거두지 말라더니 너 이렇게 여자 앞에서 엄마한테 쌍심짓하는 거냐? 당신이 유성이를 친아들처럼 키우지 않았다면 나도 결혼 안 했어. 뭐라고요? 그때 뭐라고 했어? 당신은 나가서 일만 하라고. 유성이 다 아들로 키운다고 결혼하자고 한 건 당신이야.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지금 저한테 이럴 일인가요? 아, 나 억울해서 이렇게는 못 살아 정말. 그야말로 저녁 식사는 풍비박산이 났어요. 남편은 그동안 키워준 어머니에게 배신감이 들었다고 했고 키워준 어머니는 보상을 하라며 대놓고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잘 봤지? 네가 이 집에 시집 오면 이렇게 집안꼴 돌아가는 거야. 양심 있으면 제발 우리 유성이 앞에서 떨어져. 고작 너 따위 때문에 집에 이 꼴이 나야겠어? 미네한테 모진 소리 좀 그만하세요. 미네 심성을 알면서 이러세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제 편을 많이 들어주었어요. 이 일로 결혼을 한 해 만에까지 가게 되었지만 시아버지와 남편이 밀어붙였죠. 아버님 마음은 감사해요. 하지만 집안에 분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면 내가 다 믿는다. 우리 유성이가 말은 안 해도 사람 보는 통찰력 하나는 정말 타고났거든. 어려서 아무리 새엄마가 친엄마 빈자리를 채워줬다고 한들 언제나 마음 한 군데가 허전했을 거야. 그건 내가 잘 알지. 늘 유성이한테 미안했는데 이번에야말로 꼭 유성이 청을 들어주고 싶어서 그래. 물론 미네 양도 너무 좋은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유성이가 완벽해 보여도 마음이 공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야.
옆에서 힘이 되어주면 좋겠어.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말씀을 들으니 오빠 옆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고맙지. 그날 일은 그냥 해프닝으로 생각하자고. 애 엄마한테도 내가 잘 알아듣게 설명했고,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성이를 키워준 사람이니 미내양 진심을 알면 다 받아들여 줄 거야. 네, 제가 꼭 그렇게 만들게요. 아버님은 그렇게 저를 믿어주셨어요. 어머님은 그 뒤에도 저를 못마땅해 했지만 이제 남편도 시아버님도 말릴 수 없었기에 그저 못 믿어온 얼굴로 결혼을 같이 준비해 나갔죠. 그래, 엄마는 뭐 하신다고? 아, 아구찜 식당 하세요. 뭐, 아구찜? 뭐, 크게 체인점 같은 거 하시는 거니? 아니요, 식당에서 조그맣게 하시는데 그래도 한자리에서 오래 하셔서 단골 분들이 많으세요. 뭐 많아 봤자지. 아버지는 왜 없는 거야?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쩜 넌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니? 집도 못 살아 한부모 가정이야. 게다가 엄마가 음식 장사? 유성이 달라고 했던 집 딸들은 어떤 애들인 줄 아니? 너는 쳐다도 못 볼 그런 집안의 자제들이야. 유학은 물론이고 차는 다 몇 대씩 있는 그런 집이라고 말해 뭐하니? 지 아빠 닮아 보는 눈이 개차반인 유성이가 너 좋다는데. 어머니 말씀이 심하세요. 뭐가 심해? 유성이 친엄마도 너처럼 가난뱅이였다더라. 참나, 부자가 쌍으로 가난한 DNA에 끌리는 거야 뭐야. 제 욕은 하셔도 그러려니 하겠지만요. 그래도 오빠네 친어머니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도 유성 오빠 친아들처럼 생각하신다면서요. 너한테 하는 말이지만 난 걔 아들로 생각한 적 없어. 그저 걔를 키워내서 내가 나중에 누릴 호사, 이 재산을 생각했던 거지. 내가 미쳤니? 내 배로 낳지 않은 그 애를 내 아들로 생각하게? 애 하나 잘 키워서 장가도 잘 보내면 나한테 떨어질 것도 많았는데 내가 그걸 포기한 거야. 알겠어? 내 몇십 년 계획이 너 하나 때문에 틀어진 거라고. 오빠가 참 안 됐네요. 그래도 어머니라고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던데 제가 옆에서 정말 더 잘해주고 싶어요. 착한 척 그만해. 너 같은 애 모르는 거 아니니까. 됐고 네 시아버지가 상견례 날짜 잡으라더라. 우린 이날 한가하니까 이날로 잡아. 어머님을 알면 알수록 가관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지만 이 말을 다 전할 수가 없었어요. 상견례도 잡으니까 진짜 결혼 실감난다. 우리 엄마한테 실망 많이 했어도 다 잊고 잘해드리자. 사실 친자식을 이렇게 키워주는 게 쉽지 않잖아. 어떻게 보면 엄마에 대한 부재를 느낄 수도 있었는데 잘할게. 그래도 키워주신 분이니까. 가끔 말을 모질게 하셔도 나 이렇게까지 키우신 거 보면 연민이 많으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다 보면 너도 며느리로 많이 인정해 주실 거야. 철석같이 본인 어머니를 믿는다는 게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고 앞으로 내가 살면서 남편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죠. 그리고 상견례를 앞두고 저를 금쪽같이 생각해주는 엄마에게 큰 선물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저는 평생 혼자 저를 키워오시며 일만 하는 엄마에게 가장 어울리는 가방 하나를 선물했어요. 엄마, 여기 가방이에요.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가방을 샀어? 매일 일만 하느라 제대로 들만한 가방도 없으시잖아. 나 여태까지 일하면서 돈 많이 모았어. 그동안 이렇게 키워서 시집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내 선물이야. 우리 딸 너무 고맙다. 엄마가 이걸 어떻게 받아? 네가 얼마나 고생해서 모은 돈일 거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상견례 때 이 가방 꼭 메고 오세요. 고마워. 유성이 보면 그 집 부모도 보여. 얼마나 인성이 좋으실 거야. 잘해주셔. 상견례 때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엄마 당당하게 하셔도 돼요. 그래도 그게 아니지. 딸 가진 부모는
늘 우리 딸이 미움받지는 않을까 자연스레 고개가 숙여지는 거거든. 엄마가 알아서 잘할게. 그렇게 마지막 고비인 상견례만이 남았다고 생각했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저희가 먼저 도착했고 멀리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죠. 엄마, 미네네 엄마 가방 좀 봐. 누가 봐도 짝퉁 같지 않아? 그러게. 안녕하세요. 저 유성이 엄마예요. 유성이 아빠랑 유성이는 곧 올 거예요.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건 어디 남대문 거야? 미네야, 어머니 가방 좀 사드리지 그랬어. 하여튼 창피하다니까. 개나 소나 루이비통 흉내내고 다니지. 그만해라. 뭐 저러고 싶어서 저러겠니? 이게 사는 수준이지. 봤니? 벌써부터 차이 나는 거? 내가 그래서 널 싫어했던 거야. 산 넘어 산이라더니 참나. 아니 유성 어머니,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제 딸한테 늘 이렇게 대했나요? 귀한 딸입니다. 엄마 그만해요. 두 분도 말 조심하세요. 뭐? 말을 조심해? 잘난 거 하나도 없는 네가 감히 나한테 말을 조심해라. 애초에 결혼시켜달라고 구걸해도 모자를 파네. 매사에 뭐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늘 고개를 빳빳이 드는 거야? 엄마 꼴 보아하니 더 잘 알겠다. 가진 것 없는 것들이 자존심만 세가지고. 말씀 다 하셨나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볼을 맞고 날아갔어요. 그 볼을 때린 건 시아버지였죠. 잠깐 회사 일 좀 보고 오느라 뒤늦게 온 시아버지는 식당 문 너머 저희 이야기를 뒤에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누군데 그리 함부로 대해? 당신 여태까지 미네한테 이렇게 모질게 막말했던 거야? 그때도 내가 딱 한 번만 참는다고 했는데 뒤에서 이렇게 또 이중인격 행세를 해? 돈 보고 시집와서 모두가 다 당신처럼 남자 등골만 뽑아먹으려고 하는 줄 알아? 아니 아빠, 그래도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아빠라고 부르지도 마. 너도 네 엄마랑 똑같아. 사랑으로 품어주려고 했더니만 인성은 못 숨기는구나. 당장 우리 이혼하지? 나도 이제 네 아빠 아니다. 여보, 지금 저 여자 때문에 평생 유성이를 키워준 절 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엄마 없는 유성이를 이렇게 키워줬는데 지금 고작 이런 거지 같은 모녀들 때문에 저한테 이러는 거냐고요. 그리고 저 여자가 대체 뭔데요? 이분이 누구시냐니? 오래 찾았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수키 남편이에요. 수키라고 기억하시잖아요. 어머, 수키는 지금 어디 있고 재혼하셨나요? 그럼 수키는요? 수키가 유성이 엄마예요. 친엄마요. 이렇게 인연이 닿으려고 유성이가 미네랑 짝이 되었나 봐요. 그럼 수키는 지금 어딨나요? 수키가 많이 아팠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저랑 유성이 두고 세상을 떠났네요. 그 전부터 수키가 많이 보고 싶다고 꼭 찾아달라고 했는데 인연을 여기서 만났고 니네가 누굴 닮아 이렇게 마음이 선한가 했더니 상래씨 닮았네요. 제 이름도 기억하고 계시네요. 수키가 그렇게 되다니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저 역시 먹고 살기 너무 바빠 과거를 다 잊고 살았는데 사장님 뵈니 이렇게 생각이 또렷이 나네요. 수키가 정말 착하고 예뻤는데 어쩐지 유성이가 너무 훤칠하고 댐댐이가 발라요 참. 두 분의 인연은 굉장히 신기했어요. 아버님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망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남편의 친어머니 뱃속에 남편이 있을 때라고 했어요. 너무 가난해 병원 갈 돈도 없을 시절이라고 했었어요. 아우, 우리 딸이랑 비슷한데 들어와. 감사합니다. 뭐라고 인사를 해야 할지. 인사는 무슨, 그저 우리 딸 같으니까 몸 풀 때까지 여기서 신세 좀 지다가 가요. 난 괜찮으니까. 이 추운 날 어디서 애를 낳을 거야. 뱃속에 아기도 있는데 큰일 나지. 편하게 있어요. 제가 집이라도 치우고 뭐든 시키시는 거 다 할게요. 애기 엄마가 무슨, 괜찮아. 저기 내 딸인데 아마 몇 살 차이 안 날 거야. 그냥 말동무나 해주고 같이 얘기도 해주면서 지내요. 우리 딸도 친구가 없거든.
길에서부터 인연이 되었다고 했고 그렇게 오갈 데 없는 시부모님을 외할머니는 받아주었어요. 그때 당시 할머니는 임산부인 저희 시어머니에게 정말 잘해주셨고 저희 엄마 또한 친언니처럼 따랐다고 했죠. 그렇게 병원도 못 가는 채로 집에서 아기를 낳은 시어머니였고 그것이 제 남편이었던 거예요. 아유, 아들이 정말 뭐 하나 되겠다. 인물이 어쩜 이리 훤칠해? 강 사장 닮았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 살아서 이 은혜 꼭 갚을게요. 은혜는 무슨 내가 할 수 있으니 한 건데. 쫓기는 신세에 빚도 많이 진 터라 병원 또한 갈 수 없었던 시아버지였기에 저희 할머니와 엄마에게 정말 고마워했죠. 그리고 몇 년을 그렇게 같이 살다 시아버지가 재기를 하게 되었고 저희 엄마는 결혼을 하고 저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연락이 잘 닿았는데 저희 할머니 댁이 불이 나면서 연락이 다 끊기고 말았던 거예요. 저희 시아버지와 진짜 시어머니에게는 저희 엄마와 외할머니가 정말 큰 은인이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찾았어야 했는데 연락이 끊겨서 저도 잊고 살았어요. 아닙니다. 저 역시 한 번쯤은 생각했는데 먹고 사는 게 뭔지. 친언니 같은 스키 언니를 잊었네요. 마지막 가는 길조차 인사도 못하고 어쩜 좋아요. 수키가 참 그리워했어요. 아프기 시작한 뒤로는 얼마나 어머님과 상래씨 얘기를 많이 하든지. 언니가 제 친언니 같았죠. 저희 엄마도 큰딸 같다고 했고요. 그 조그맣던 아기가 우리 유성이었다니 정말 놀랍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어 이제 와서. 이게 인연인가 봅니다. 정말 기이했고 입이 안 다물어졌어요. 그럼 뭐야? 유성이 친엄마랑 뭐 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작 그깟 일로 날 천대해? 유성아, 말 좀 해봐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대해? 그래요. 엄마가 사랑으로 길러줬다는 거 부정하고 싶진 않은데 이번 일로 과연 그 사랑이 진짜였을지 생각하게 되네요. 아들이 그렇게 좋다는데 뒤에서 미네랑 어머님한테 그렇게 막말을 하고 도대체 원하던 게 뭐예요? 야, 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우리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솔직히 널 위해서 더 좋은 여자랑 짝지어주려고 한 건데 지금 이제 와서 우리 모녀를 등한시하는 거야? 엄마 일어나. 우리 떳떳해. 지들이 뭔데 우릴 내쳐? 떳떳? 어머님, 저한테 그러시지 않았나요? 평생 유성 오빠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어머님은 유성 오빠네 재산을 보고 유성 오빠를 있는 힘껏 키워주셨던 거지.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그리고 당연히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닌데 그럼 친자식이라고 생각이 들겠니? 그리고 이 정도도 잘하는 거지 뭘 그리 떠들어. 당신 마음 몰랐던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못 살겠어. 사랑 없는 결혼이었고 그저 유성이 하나 잘 키워주겠다고 해서 한 결혼이야. 나랑 결혼하고 지금껏 많이 누리고 살았으니 억울한 건 없다고 생각해. 더 이상 당신 인성을 감싸주고 싶지도 않고 엮이고 싶지도 않아. 뭐예요? 지금 이제 와서 나랑 이혼하겠다고? 나 절대 못하지. 내가 어떻게 이 집을 나가? 그럼 집 한 채 해줘요. 당연히 나갈 테니까. 유성이를 못 보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집을 한 채 해달라니 참나. 아 됐고요. 감성 따위 집어치우고 우리 엄마 내쳤으니 집이라도 해줘요. 그리고 달달이 생활비도 주시고. 그럼 유성이랑 아빠 앞에 안 나타날게요. 결국 돈이 목적이었다는 것이 어김없이 드러나기 시작한 모녀였어요. 남편은 놀랐지만 의외로 담담했고 저희 엄마만이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상견례가 파해지고 시아버지의 결단력으로 시어머니와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어요. 아니 뭐라고요? 내가 이 집에 희생한 데 얼만데 고작 위자료가 이 정도야? 이미 사장님이 부를 많이 이뤄놓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신 거고 사모님이랑 특별하게 결혼하고 나서 부를 이루신 게 없어요. 원래 재산 분할은 결혼하고 나서 취득한 재산을 분할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위자료가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생판 남을 키워줬는데? 이게 현실이네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사장님께 싹싹 비시고 같이 살아가시는 게 노년이 나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 변호인은 오히려 재결합을 추진했고 시어머니는 그 이후 태세 전환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 때문에 니네 결혼도 미뤄주고 미안하다. 내가 이번 일을 계기로 느끼는 게 많아. 그러니까 네 시아버지한테 잘 얘기해 줄래? 니네 엄마라면 꿈뻑 할 거 아니야. 지금 이제 유성 오빠도 안정을 많이 찾았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아버님이 결단하신 내용을 번복하라고 할까요? 사실 어머님이라 정말 잘 지내고 싶었어요. 유성 오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고 의도가 어떻든 간에 유성 오빠는 어머님께 아주 감사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잘 키워주시는 건 맞는 거겠죠. 내가 유성이를 그래도 얼마나 잘 키웠는데. 그러게요. 그게 참 안타깝네요. 어머님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고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유성 오빠를 조금만 생각했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싶어요. 그저 돈. 남의 사람을 키워줬으니 당연히 대가를 받고 싶었겠지만 마음대로 그렇게 조종할 수 있나요, 사람을? 어머닌 돈을 위해 꼭두각시를 키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야. 난 그래도 유성이 키우면서 행복했어. 그건 진심이라고 믿을게요. 네가 제발 유성이랑 유성아빠 마음 좀 돌려줘. 나 지금껏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혼자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언니 있잖아요. 어머님 친자식. 걔도 마찬가지야. 돈만 쓸 줄 알지 일할 줄도 모른다고. 제발 내가 너 섭섭하게 한 것만큼 정말 잘하마. 그러니까 마음 좀 돌려줘. 전 힘이 없어요. 어머님이 오늘 하신 사과 잘 받겠습니다. 자리를 일어나는 순간 어머님은 엄청난 오열을 하셨어요. 뒤늦게 알았어. 내가 유성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 사실 돈 때문이었다. 동네에 아들 딸린 호래비 하나 있다는데 나도 이혼하고 딸 하나 있으니 잘만 꼬시면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어. 애 아빠는 나랑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어린 아들이 불쌍한지 그거 하나 약속하더라. 아들만 잘 키워주면 정말 잘할 거라고. 그래, 돈 많은 사업가인데 얼마나 잘해주려고 하나 싶어 기어이 졸라서 결혼했고 그 아들한테 잘못하면 쫓겨날까 싶어 애지중지 키웠어. 그래서 보상받고 싶었고 내 아들도 내가 좋다고 하니 당연히 나한테 다 맞춰줄 거라고 생각했어. 핏줄도 아닌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으니 내 기대에 부응하고 내가 점지해준 여자랑 결혼하라 그래서 엄마한테 더 효도해라 라는 마음이 있었어. 철저히 이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 알겠더라고. 우리 아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이야. 나 돈은 다 필요 없어. 우리 유성이랑 그냥 같이 살게만 해줘. 진심이야. 내가 어떻게 유성이를 안 보고 살 수 있겠어? 내 새끼는 아니지만 지금껏 내 새끼처럼 키웠는데 어떻게 새끼를 잃고 살아.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님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저에게 무릎까지 꿇으셨어요. 일어나세요. 뭐 하는 거예요? 유성이 마음만이라도 돌려줘. 그래, 남편은 안 봐도 되겠지. 유성이만, 어? 그때만큼은 어머님의 눈빛 그리고 말투가 정말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 역시 눈물이 나더군요. 그러니까 왜 그러셨어요? 아니라고 하더니 어떻게 키워놓고 그런 모진 말을 하세요? 내가 몰랐어. 우리 유성이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진심이 아니더라도 진심으로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전 이 사실을 남편에게 전달해 주었죠. 안 만나고 싶어. 그래도 어머님이 당신 어떻게 키웠는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강요는 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나 때문에 그런 마음 먹었던 것이라면 난 괜찮으니까 마음 가는 대로 해.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을 같이 뵈러 가자고 했죠. 유성아 나와줬구나. 너 엄마 연락도 안 받고 밥은 잘 먹는 거야? 네. 어차피 돈 때문에 키운 아들 아니에요? 그래 미안해. 너 그렇게 느낄 수 있고 엄마가 어리석었어. 너 안 보고는 못 살아. 엄마 돈도 필요 없고 그냥 간간히 이렇게 얼굴만 보여줘. 진심이야. 그리고 미네한테도 사과할게. 엄마 정말 후회 많이 했어. 욕심이 너무 많았지.
미네야, 이렇게 유성이 설득해줘서 고맙다. 아니에요. 그냥 얘기만 전한 것 뿐인데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전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어머니는 진심이었고 남편의 다친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와는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다 지은 상태였어요. 뭐? 갑자기 유성이랑 연락을 하겠다고? 내가 키운 내 아들인데 그럼 이렇게 인연을 어떻게 끝내요?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오해 풀고 지금이라도 내 진심 다 보여주고 싶어요. 당신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래, 그랬었지.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고 깨달았어. 유성이가 얼마나 내 딸처럼 나한테 소중한 자식이었는지. 바쁜 당신 대신 내가 얼마나 유성이한테 지극정성이었는지 알잖아요. 그래, 그건 고마웠어. 하지만 당신이 유성이한테 상처 준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그리고 유성이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하면 당신도 수긍하고 유성이한테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 걔가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착한 앤데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당신이 잘했다는 건 나도 알긴 해. 유성이 만나는 건 뭐라고 하지 마요. 내 아들 내가 만나는 거니까. 당신 바쁠 때 그래도 내가 병간호하고 다 내가 뒤치다꺼리 하면서 키운 아들이야. 그래, 알겠어. 고마워 그동안. 처음엔 소송으로 진행된 이혼이었지만 극적으로 합의 이혼을 하여 헤어지셨고 다행히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래도 본인을 키워줬다는 것이 진심이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남편과는 연을 이어나갔어요. 유성 아빠가 나 결혼식에 오는 걸 싫어할 텐데 가도 되나? 오셔야죠. 그래도 혼조석에 앉아서 오빠 결혼하는 거 당연히 보셔야 해요. 고맙다 미네야. 이렇게 착한 너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정말 부끄러워지는구나. 그냥 살면서 앞으로 잘해주세요. 저도 다 잊을게요.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고 남편 한 명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제 남편을 사랑으로 키워주셨으니 그 마음만은 정말 진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에 저에게 모질게 했어도 며느리로서 도리는 다 하고 싶었고요. 미네야, 고마워. 엄마 보고 결혼식에 꼭 오시라고 했다며? 우리 엄마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하시지. 그리고 오빠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는데 결혼하는 건 봐야 하잖아. 고맙다. 너도 마음이 다 풀리진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 가져줘서 고마워. 그렇게 결혼식을 했고 혼조석에서 그 누구보다 남편이 행진할 때 가장 많이 오신 분도 시어머니였어요. 미네야, 너무 고맙다. 그리고 너무 미안했어. 앞으로 내가 잘할게. 이렇게 우리 아들 결혼식 보게 해줘서 고마워. 신랑 측에게 인사를 할 때 시어머니는 저렇게 속삭이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진짜 지켜주셨죠. 어머 어머님, 일 다녀오시고 저희 먹으라고 저녁까지 해두신 거예요? 시장에 갔다가 나물 좀 샀는데 미네도 그렇고 유성이도 좋아하잖아. 엄마는 뭘 이런 걸 샀어. 요새 일은 안 힘들어요? 내가 그래도 처음 하는 일인데 잘 해내고 싶어. 평생 네 아빠 그늘에서만 살다가 이렇게 일하니까 나는 감회도 새롭고 그렇거든. 엄마가 고생이 많네. 그래도 이렇게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서 얼마나 좋은데. 아, 네 누나도 격리자리 하나 구해서 일하고 있어. 다행이네요. 언제든 힘들면 말씀하셔. 이제는 엄마가 신세를 지기보다 잘 살아서 며느리랑 아들한테 보탬이 되고 싶어. 이걸 이 나이가 돼서야 깨달았다.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미네를 볼 때마다 창피하고 그래.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다 잊었어요. 사실 어떻게 매번 좋기만 하겠나요. 과거는 있고 지금 이렇게 어머님이 진심을 보여주시는 거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래, 우리 다 잊고 살자. 내가 더 잘할게. 어머님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셨어요. 아들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본인의 마음을 제 남편에게 전하고 싶으셨나 보더라고요. 남편 또한 어머님에게 정말 큰 실망을 했지만 어머님이 진심을 계속 보여주신 덕에 마음을 많이 풀게 되었어요.
저 역시 상처는 많지만 계속 아물고 있죠. 어찌 보면 이런 진귀한 인연도 정말 다 뜻이 있어서 이렇게 맺어진 것 같기도 하고, 시어머님의 마음이 어땠던 건지 간에 남편을 사랑으로 품어준 것은 맞기 때문에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해요. 저 역시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진 않을 테니까요. 제 인생에서 결혼하고 지금이 가장 평안한 나날들이에요. 남편도 시댁도 그리고 친정도 마찬가지로 안정된 생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작은 인연을 소중히 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요. 섭섭한 것도 많고 저 역시 잘한 게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조금 더 꼬인 매듭을 잘 풀어가며 살아가 보려 해요. 많이들 응원 부탁드리면서 글을 마무리해 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하세요, 다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